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꼽히는 시가총액 1위의 굴지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출시한 이후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어느 이후에 많이 올랐나?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물러나고 팀 쿡이라는 이분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애플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할아버지 버핏이 애플을 판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냥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어쨌든 아이폰이 큰 영향을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출시 소식,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다 아이폰의 스펙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이나 펑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아이폰 출시 일자와 또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출고 대수에 따라서 애플의 손익은 항상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하드웨어 판매가 그죠? 주업이었던 회사죠. 그래서 아이폰 3가 일단은 탄생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이폰이 이렇게 많이 팔린 것은 이 보라색 부분, 즉 아이폰 4S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은 많은 핸드폰을 이렇게 점점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어떻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어쨌든 약간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플러스라는 이런 큰 대화면 제품을 이제 2015년 정도에 또 내놓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아이폰 8부터는 플러스뿐만 아니라 아이폰 X라는 OLED라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아주 신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고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후에 나왔던 아이폰 XS라든지 XR이라든지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 큰 대화면의 플러스 제품을 어떻게 됐다. 고가 모델로 빼버리고 저가 모델은 원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어떻게 됐다. 고가 전략을 도입을 한 거고요. 여기서 프로까지 나오면서 고가 전략은 더 노골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핸드폰이 100만원 넘어가는 10만원 세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애플이고, 미국 달러로는 이제 1000달러가 그냥 넘어가는 걸 보인 것이 바로 이 애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 애플의 어떤 급 나누기라든지 노골적인 어떤 고가 정책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이폰이 그 밑에서 내놓았던 뭐 SE라든지 아이폰 12 미니라든지 같은 이런 저가 정책은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은 어떻다. 하웨이, 삼성, LG 같은 이런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나오는 저가 모델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팀 쿡은 애플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애플의 이 매출 비중 중에서 이 보라색 지역이 어떻다. 지금 아이폰의 매출인데, 아이폰의 매출은 제품 출시일이라든지 시장 반응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쭉 증가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다?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매출이 되겠죠. 팀 쿡의 애플의 전략 변화에는 바로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높이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는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이 멈추어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책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생산 단가 격차가 나는 거죠. 애플은 어쨌든 외주화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데 그 기업도 이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과 뭐 하웨이 같이 어떻다. LG도 그랬고요. 수직 계열로 내리꼽는 이러한 경쟁에서 단가를 내리는 전략은 그다지 가성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애플이 잘했던 건 생태계와 고객 충성도가 높았던 거죠.
생태계와 고객 충성도가 높으니까 한번 아이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iOS 환경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비싼 걸 팔자. 비싸게 팔자.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뭡니까? 물론 삼성이나 LG, 하웨이 같이 어떻다 생산 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가의 이런 생산 단가 차이로 이익률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애플은 역으로 직원도 없고 설비도 없고 공장도 없고 뭐 무슨 완전 핸드폰의 팸리스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사죠. 즉 이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 이 회사들이 이미 투자한 설비를 뽑아 먹을 때까지 기존 기술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애플은 돈을 더 주더라도 시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신의 공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에서 뭐 휘어지는 OLED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격과 단가 조건만 맞으면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뭐다, 애플 제품은 워낙에 판매량이 많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올 것을 모두가 예상하죠. 자, 삼성 갤럭시 폴드가 나온다. 이거 몇 대 팔릴지 아주 심오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애플에서 만약에 뭐 모든 아이폰을 접히는 핸드폰으로 내놓겠다면 고객 충성도가 생태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을 발주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애플 구매력으로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다, 시장에서 제시하는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하니까 이제 역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 삼성 OLED라든지 퀄컴의 5G, 4G 통신칩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어떻게 한다, 애플의 제품 출시를 미루거나 애플이 제시하는 스펙에 맞춤 생산을 안 해주거나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어떻다, 야, 우리 애플 너희가 원하는 기준보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에 맞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런 회사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디바이스적에서의 수익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이, 애플이 OLED뿐만 아니라 이제 LCD로 저가형을 내놓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 퀄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다, 애플이 5G를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늦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역갑질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애플이 여기서 한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된다, 다른 공급사한테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저리로 해줍니다. 아주 큰 돈을 저리로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애플 전용 공장을 짓게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물건으로 줘.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삼성 디스플레이만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공장을 지어서 얘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거기에 해당된 회사들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JDI, 지금의 재팬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밑에 JOLED 겁니다. 그래서 옛날 샤프하고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합쳐진 어떤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 어떻다, 삼성 디스플레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해당 애플이 원하는 높은 품질 조건을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선도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얘들은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된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다, 이후 다른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애플이 이런 식의 조건을 제시해도 뛰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여러분들 애플카에서 보셨던 현대차라든지 뭐 GM의 아주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 여기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멈추어 버렸고, 애플도 저가형 회사들, 수직 계열을 내리꽂는 이러한 회사들의 아주 단가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애플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자, 역으로 말해서 어떻다, 애플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디바이스의 고급화로 마진폭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애플 서비스에 이제 이렇게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애플이 이제 아이팟 나왔을 때부터 서비스하고 있었던 아이튠즈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음원 판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아이팟 터치하고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시행됐던 오늘의 또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앱스토어죠. 그래서 앱스토어는 iOS나 맥에 독점 앱 공급을 합니다. 즉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물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도 있지만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도 있고 뭐 통신사에서는 원스토어인가요? 아무튼 뭐 티스토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 제공이 가능하지만 어떻다. 앱스토어는 오직 iOS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모든 결제액의 30%를 IAP, 인앱 퍼케이스, 인앱 결제라고 하죠. 를 수수료로 챙겨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이클라우드다. 아이클라우드는 2011년 10월에 또 시작이 됐고 5기가까지는 무료지만 어쨌든 용량이 늘수록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러한 큰 성장을 나타내게 해준 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이 팀쿡 이후의 서비스죠. 팀쿡 시대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다.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팀쿡의 서비스예요. 첫 번째는 애플 뮤직입니다. 2015년에 나온 애플 뮤직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신다면 다운로드는 안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자,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노래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아이튠즈처럼 판매해서 영구히 소유권이 이 사신 분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고 다 빌려주는 겁니다. 이 애플 뮤직에 내가 돈을 10불 내고 구독을 하는 동안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을 어디서 사냐? 3대 음원 유통사 워너뮤직, 소니뮤직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이죠. 그래서 워너뮤직은 이제 컴캐스트 같은 미국 회사 갖고 있는 거고요. 소니뮤직은 일본의 소니가 갖고 있는 거. 유니버셜은 이제 프랑스의 비벤디라는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마다 재계약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전 세계 음악의 80% 유통이 이제 음악을 판매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음악의 저작권을 빌려주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협상력이 이 세 친구에게 다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빅3, 이 빅3만 배불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도 네이버 뮤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익을 못 내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멜론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크지 않아서 어떤 걸 했다? 손상차손을 검토할 정도로 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음원 같은 것들이 서비스 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다? 요 세 명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5천만 들여가지고 유나이티드 마스터즈라는 또 새로운 레이블사를 하나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애플 뮤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규모는 있지만 크게 돈은 내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이 바로 애플페이죠. 그래서 애플페이는 NFC 태깅이라는 특수 단말기가 아주 필요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어떻다? 애플은 결제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사로부터 그냥 수수료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대카드를 쓰신다. 그러면은 현대카드에서 이제 수수료를 다시 받아오는 그런 뭐 리베이트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부 국가의 카드사들은 그냥 아니 어차피 지금 카드도 그냥 꽂으면 잘 되고 우리도 앱 카드 같은 거 개발을 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쓸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단말기를 보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단말기도 카드사 너희들이 하고 나는 수수료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 단말기에 대한 공급 문제도 있어서 일부 국가에만 좀 출시가 된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미국에 한해서 어떻게 됐다? 골드만삭스가 손을 잡고 애플 카드까지 출시가 됐고 그래서 애플 카드가 출시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애플이 카드사 역할로 하는 그런 형태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과 손을 잡으면서 애플 캐시, 즉 국제 송금, 국내 송금도 가능해진 것이 이 애플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2019년에 이제 애플 뉴스 플러스라는 구독형 뉴스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10불 정도 내면 일부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 보시면 일부 뭐 라이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심화, 뭐 인베스티게이트, 리서치 같은 뭐 심층 취재 기사는 이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볍게 많은 신문을 돈 주고 구독하는 서비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애플 아케이드라고 게임 구독 서비스죠. 그래서 한 달에 뭐 5불 정도 내면 가족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일일이 유료 게임을 하나하나 다운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 내면 애플 아케이드에 있는 게임은 전체 플레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된다, 2020년에는 애플 TV 한 달에 5불 정도 내면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게 뭐 넷플릭스, 왓챠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출시가 됐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나 이런 친구들이 워낙에 경쟁이 좀 치열해서 아직은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애플 TV 플러스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피트니스도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트가 이제 유행을 하니까 운동 VOD 같은 걸 좀 틀어주고, 뭐 원래는 이제 사야 되는 하나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 팟캐스트 느낌을 구독으로 바꿔가지고 또 이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출시된 서비스들을 어떻게 된다, 애플 원이라는 패키지 형태로 묶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이제 그거를 구독을 장려하는 뭐 이런 프로모션도 애플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애플이 AS 자체도 하나의 수입원으로 또 바뀌었죠. 애플 케어 플러스라는 것도 보시게 되면 파손, 분실, 보증 연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추가의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즉 AS까지도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애플이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서비스 매출 신장, 특히 자체 서비스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지금 영향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애플의 점유율 비슷하고 핸드폰 시장의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서비스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물론 애플이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가 큰 영향을 한 겁니다. 왜냐? 애플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에 외부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접근이 힘듭니다. 근데 이걸 시작한 게 애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처음으로 폐쇄적인 소프트웨어에 손을 댄 것은 바로 일본 콘솔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 PSP, 옛날 닌텐도 DS, 닌텐도 스위치 같은 이러한 일본 콘솔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러한 독자 구역과 소프트웨어 접근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태계를 만든 가장 첫 기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된다, 이 폐쇄적 생태계를 이용해 가지고 구글한테서도 돈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구글이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에서 어떻게 된다,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iOS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플 광고 수익의 상당히 높은 비중을 애플이 리베이트로서 받아가고 있고,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된다, 서비스 매출에 포함되면서 9조에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애플 이익 전체 약 15%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애플에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어떤 광고 매출에 견제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구글과 동맹을 맺었는데 페이스북은 구글의 강력한 그죠 라이벌이기 때문에. 자,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검색을 할 일은 없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집에 놔두고 오락만 하는 게임기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이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PSP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PSP도 어떻다, 결국 이 기기에 밀려서 범용성이 떨어지면서 대실패를 해서 이런 게 없었죠. 자, 그 다음 앱이죠. 자, 이 앱이라는 거의 이 모델은 처음 어디 나왔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판매 수익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를 하나 살 때마다 이 게임 개발사는 80%에서 7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니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앱으로 휙 넘어갔는데, 앱은 결국에 스마트폰이라는 범용성이 높은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게임뿐만 아니라 뉴스, 뭐 정보, 뭐 교통, 뭐 정말 많죠. 쇼핑까지 그런 것에서 모든 것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애플도 옛날 소니와 마찬가지로 그죠? 전용 규격을 쓰죠. 소니가 대표적으로 밀었던 전용 규격이 바로 블루레이입니다. 블루레이는 소니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히타치에서 만든 HD DVD가 있었죠. 하지만 어떻다? 플레이스테이션의 기기가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전용 규격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걸 쓸 때마다 누가 가져갔다? 소니가 돈을 가져간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애플 주변 기기에서 MFI 인증을 애플이 합니다. 그게 바로 Made for 아이폰 인증인데, 요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주변 기기를 판매를 할 때마다 판매가 1.5%에서 8%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또 제조사의 협상력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폐쇄적인 규격에서 주변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변 하드웨어까지 다 수수료를 챙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독자 규격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이고, 이것은 애플이 먼저 시도한 것이 아니라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부터 해놨지만 애플은 이것을 범용성을 높이고 또 그 기기 간의 상호 연결성을 높이면서 이걸 한층 진화시켰다. 그래서 지금의 완성된 포지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소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바로 소니는 이것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팔 때마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팔 때마다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잃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PC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죠. 같은 돈을 주고 PC와 같은 성능을 내면 어떻습니까? 아니, PC를 사면은 워드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 웹서핑도 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PS를 안 사고 PC를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걸 싸게 주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우리가 게임을 위한 디바이스니까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초고 성능과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나는 독자 규격으로서 이 기기가 어쨌든 초고 성능이고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PC보다는 당연히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내가 돈을 계속 벌어가자 라는 것이 플레이스테이션의 전략이었고, 이것은 굉장히 잘 먹혔죠. 그래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딱 보고 브랜드, 디자인, 범용성, 연결성을 합친, 그러니까 정말 뭐 막강한 기기인 애플 아이폰을 탄생시켰고, 이 아이폰의 주변 기기로서 아이패드와 맥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앱스토어라는 플랫폼과 자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더 확장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플은 아이패드를 팔든 아이폰을 팔든 맥을 팔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다는 거죠. 즉 뭡니까? 디바이스 자체로서 스마트폰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기기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플이 가진 엄청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나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에서만 이익을 버는 것에 비해서 이 친구들은 이 생산에 대한 이익은 물론 가져갑니다. 바로 OEM 주문해서 판매하는 이런 유통업 비슷한 형태를 취하면서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소니가는 플랫폼 제공업에다가 자체 서비스까지 올려 나가면서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플이 이 가져온 돈은 원래 누가 벌고 있었던 돈이냐? 삼성이 벌는 돈이 아니죠. 자, 삼성은 어떻다? 부분 공급하면서 어쨌든 애플에 계속 돈을 받는데, 바로 이동통신사가 기존에 벌고 있었던 돈을 여러분들 지금은 애플이 30%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뭐 아주 쉽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네이트 버튼 이런 거 누르면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가져갔죠. 그리고 이 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SMS나 전화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통신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여러분들 R이라는 제도부터 해가지고 뭐 전화 몇 시간, 문자 몇 개 이런 거에 정말 통신사가 극악무도하게 요금제를 책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뭐다? 카카오라는 이 3자 벤더의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카카오톡, 보이스톡 뭐 이런 걸로 올리면서 넘기면서 어떻게 됐다? 이 통사에서 벌던 수익이 이러한 3자 벤더의 수익으로 넘어갔고, 이 3자 벤더가 하는 결국 수익이 어디로 갔다? 애플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 애플이 야, 카카오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얘들이 문자로 뭐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아이메시지라는 애플의 자체 서비스로 카카오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 앱과 어떤 그 주도권이 이 동사에서 지금 3자 벤더 같은 카카오로 넘어왔는데, 이 카카오가 가져갔던 거를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애플이 이제 카카오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된다? 소니가 하던 거에서 한 술, 두 술 더 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지금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플이 커지고 애플이 비즈니스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면 견제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계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소송은 여러분들 좀 몇 년 됐지만 애플 vs 에픽게임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에픽게임즈가 어떻게 된다? 30%의 이 수수료 내는 걸 좀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외부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자, 외부 결제 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은 통 크게 코인 20% 얹어드릴게요 했더니 앱이 날라가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소송은 물론 이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하는 우리나라 멜론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다? 인앱 결제도 물론 부당해. 근데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게 너희들은 자체 서비스로서 애플 뮤직을 서비스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수수료까지 받아갈 수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두 가지의 메인 소송을 주체로 어떻게 된다? 애플의 앱스토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언론은 물론 애플 수수료 30%가 과도하다라는 거에 좀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요것은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인앱 결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애플의 이 앱스토어 운영 방침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전달되는 걸 제외하고 모든 소비자 효용이 그 디바이스 내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인앱 결제, 즉 30% 수수료는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빠지는 게 뭐겠습니까? 배민, 음식을 시키면 핸드폰을 받는 게 아니죠. 우버, 운전하는 아저씨가 직접 오죠. 뭐 쿠팡, 물건을 시키는데 핸드폰으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앱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건 좋다죠. 근데 애플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iOS 상에서 앱스토어 외의 플랫폼, 즉 우리로 치면 구글 플레이 말고 이렇게 원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삼성 갤럭시 스토어 같은 거를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냐, 이 하드웨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뭐 보안, 개인정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iOS 앱스토어 말고도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두 가지의 반독점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 애플이 이를 변호합니다. 이거는 독점이 아니야. 이건 독점이 아니고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야 될 정당한 몫이다. 여기서 애플이 주장한 바는 두 개예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 30% 수수료 시스템에서도 어떻다? 애플을 통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애플이 어쨌든 무료일 때도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애플이 이렇게 많은 개발 툴을 iOS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앱이 무료로 배포될 때도 어쨌든 애플은 유료일 때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앱스토어에 있는 앱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애플이 어떻게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을 쏟았기 때문이고, 만약에 당신의 앱이 이 생태계에서 그죠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그에 대한 정당한 몫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제시한 이 통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40%의 앱이 출시도 안 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을 위협을 가했을 경우 애플은 스미싱, 피싱 앱을 삭제하는 인력을 두고 계속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인 앱을 내가 검증을 해주고 또 부분 유료화를 서포팅을 해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된다, 유료로 전환됐을 때 그 몫에 애플이 공헌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앱스토어는 이미 가두어진 유저에게 어떻게 된다, 내가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애플 생태계, iOS 생태계 밖으로 소비자가 나가는 것 자체도 방지가 된다는 거죠. 즉 애플은 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글 플레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 핵이라기보다는 iOS라는 OS가 가지는 어떤 것이다, 하나의 특징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또 딴지를 건 것이 바로 에픽 게임즈가 이제 게임 유명한 엔진 얼리얼 엔진을 소유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얼리얼 엔진 자체를 어떻게 iOS 지원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서 또 요 주장에도 조금 기스가 가면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이 인앱 결제에서 뭐 어떤 시스템이 발생해서 애플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좋다 그래요. 근데 원래 얘는 스티브 잡스가 원래 앱을 만든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할 때마다 이 네이트 버튼 눌러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통산을 견제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려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료화를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거의 뭐 이제 내려오기 직전인가, 아무튼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소비자에게 어떻다, 밸류, 즉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고요, 공짜 앱이 주된 겁니다 라고 잡스 께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떻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우린 공짜 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뭐 많은 이런 기능을 핸드폰에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돈 많이 벌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뀌었죠.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됐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이 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생태가 유지가 안 된다. 바로 소니가 기존에 했기 때문에, 너희들 소니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만 난리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니의 PS5와 핸드폰은 어떻다, 그 디바이스의 성질이 다른 거죠. 소니는 범용기기와 경쟁하는 특수기기에 가깝고요, 아이폰은 이미 그죠 범용성을 가진 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니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은 어쨌든 개발자를 위해서 높은 사양의 기기를 보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이 아이폰 스마트폰은 이미 그 자체로 애플에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 아이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양을 올린 것이지 우리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아이패드와 맥을 여러분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iOS에 가둔다는 이러한 논리도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돌려서 돈을 벌겠다는 이 애플의 전략은 소니 비즈니스 모델을 넣기에는 약간의 반독점 이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과도한 성공이 이러한 변형된 소니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반독점 이슈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화가 된 이유가 애플의 과도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론 맞아요. 애플의 변호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는 구글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는 애플이 큰 돈을 서비스로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크게 성장했던 이유는 이러한 새로운 자체 서비스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 자체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미 앱스토어에 역할의 앱이 존재하는데 네가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이죠. 왜? 외부에서 개발한 회사들은 인앱 결제 IAP를 통해 가지고 30% 수수료를 내는데 애플 자체에서는 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불공정 경쟁이죠. 30%의 모래주머니를 더 차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애플이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셜로킹이라고 하는 외부 개발사 데이터를 애플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플이 돈은 받아놓고 불공정적으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넣어가지고 애플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맞는 것이냐? 자, 세 번째는 뭐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하면 그 인앱 결제를 한 사람의 사용자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바이스를 판매할 때도 이 회사는 또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예를 들면 멜론이면 나는 멜론에 결제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데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멜론, 벅스, 뭐 네이버 뮤직, 뭐 지니 이거 결제한 사람들 데이터에다가 기기 판매한 사람 데이터까지 싹 다 갖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 애플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자체에 들어갔던 데이터들이 물론 애플의 조항상으로는 뭐다?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그거 자체가 반독점법에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 걸린다는 거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경제적 효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인앱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플랫폼에서 싸게 살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자, 30%씩 뜯어가는 정률적으로 뜯어가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된다? 소형 서비스 개발 회사들은 경쟁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사용자가 적은 네이버 뮤직 같은 회사들은 서비스가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 앱이 출시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이러한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그걸 지키지 않는 회사는 아까 말했듯이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처럼 앱 삭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만 해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합쳐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다른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애플 주변 기기를 이 애플 서비스를 합쳐버리게 되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시장 진입적 장벽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 처음에 집에서 쓰는 스마트 스피커에다가 애플 뮤직만 연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라든지 안 그러면 iOS를 여러분들 에어팟을 여러분들 그 콩나물 무선 헤드셋을 이용할 때 어떻게 된다? iOS 기기에서만 뭐 따로 볼 수 있는 창이 열린다든지 이런 거 자체도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물론인데 여기다가 주변 기기 액세서리까지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엮어내면 그거야말로 정말 경쟁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보는 관점, 그 개발자들이 보는 관점은 구글은 구글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독점하고 있고 애플은 iOS 생태계에서 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애플이나 구글 이런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본다?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크게 있고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이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시각을 볼지 이 시각을 볼지 그것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결국에는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어쨌든 주목을 받았고,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서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애플은 그러한 이제 논의를 보고 어떻게 된다. 2021년에 이렇게 소형 개발사들에 대한 또 수수료를 깎아주는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익률하고 사업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크로스 플랫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허가된 것도 어떻게 본다면 애플에 약간의 반독점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애플 자체도 알고 있고, 그거를 수정함으로써 애플의 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러한 약간의 반독점 구조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업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배민이 직접 공유 주방을 만들어 임대하겠다는 이러한, 이거는 계획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뭐 문제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쿠팡과 아마존이 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상품 입점해가지고 수수료도 안 내고 판매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야놀자 숙박에서 어떻게 된다. 야놀자는 숙박 중개하는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수수료 받고 광고하는 광고 채널인데, 여기서 야놀자 직영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장사해버린다든지, 카카오도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다. 카카오티가 택시 중개하는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 택시, 뭐 카카오 WM 이런 법인 택시 회사 인수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상충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소송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 스타트업이 출범하는 것 중에서 플랫폼을 하는 어떻다 매력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이 플랫폼 사업에서 지금 애플에 제기된 첫 번째 에픽게임즈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스포티파이와 하는 이 경쟁 서비스에 대한 소송이 중요합니다. 모든 반독점법에서 핵심은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는지 여부예요. 근데 현대 비즈니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숫자로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정말 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감정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번져나갑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바로 미국시 DMC라는 하나의 법을 이용한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법 하나에 의지하고 가는 반독점 시스템에서 스탠다드 오일, 벨전화 같은 회사들도, 이 회사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독점이 청산되기 전에 과독점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그런 걸 입증을 하더라도 단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급사가 영향을 받고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바로 반독점법이 발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이나 베일 전화 같은 회사들도 이 회사들이 이 쪼개지기 직전에는 정말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운동이나 법이 지금 이제 만약에 애플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애플이 지금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입장에서도 Rise to Movement라는 액트가 Rise to Repair Movement라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기존에 우리가 리퍼로 하드웨어를 모두 수리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다. 지금 내가 직접 수리하더라도 보증이 안 깨지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망라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애플이 이러한 앱스토어에 대한
디펜던시라고 하죠.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텔의 x86 아키텍처를 핸드폰과 동일한 ARM 아키텍처로 바꾸는 어떻다 M1 칩을 여러분들 개발을 하면서 애플이 더욱더 모바일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된다, PC라든지 노트북 같은 랩탑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막혀버리게 되면 그거로 인한 잠재적인 효용 가치마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애플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역으로 견제를 받고 떨어질 확률도 점점 높은 겁니다. 즉 애플은 자신의 성공이 곧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어느 점 이 물량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 리스크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초안정형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팔고 나오시는 거죠. 왜? 이분이 들어갈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보고 들어갔겠습니까? 아이폰이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으로 고가 출시를 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까지 덤으로 했으니까 오케이 이건 좋아. 근데 여기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손상이 될 수 있다면 나가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더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지 못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애플의 능력에도 달렸지만 어떻다, 규제 당국의 영향에도 달렸다는 것, 그리고 이 규제 당국의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주는 선례들이 정말 다양한 미국식 플랫폼을 차용한 회사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슈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다, 택시 중개, 숙박 중개 이런 거 상거래 같이 이익률이 낮을수록 소비자 침해 여부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같은 반독점 위반이라도 이쪽에서 제일 먼저 가장 큰 이 규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뭐 택시 중개가 그 다음으로, 뭐 상거래보다는 아무래도 이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강력한 거, 그 다음에 숙박 중개는 그나마 좀 덜 강력한 그러한 규제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는 선에서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